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밤새워 최후 진술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공정하다는 의견과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각각 50.7%와 45%로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사기 행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한민국은 그날로 파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방미한 한국 기업들을 향해 최소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씩 투자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8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진술문을 들고 최후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국민 혼란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원고로 치면 퇴고에 퇴고를 거듭하고 있다며 오늘 자정을 넘겨서까지 최종 변론을 준비할 것이라고 MBN에 전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첫 소식 박규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내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이번 기일에는 양측의 종합변론이 2시간씩 이뤄진 뒤 윤 대통령 본인의 무제한 최후 진술이 진행됩니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줄곧 비상계엄이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강조해왔습니다.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이번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진술문을 통해 대국민 호소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도 국민적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한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자필이 아닌 컴퓨터로 밤새 작업할 예정이라며 당일 오전에 사전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도 마지막 변론 전략을 점검하며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위헌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왜 파면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지 73일 만에 열리는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최종 변론 때는 약 3시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6시간 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두 대통령 모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죠. 당시 최후 변론에서는 어떤 내용이 언급됐었고 또 내일 변론은 어떻게 또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최희지 기자가 예상해봤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 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종 변론은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재판부가 진술을 제안했지만 국회 측이 대통령의 발언과 측근 비리에 대한 책임 등을 강조하며 2시간 가까이 진술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할 대로 했으니까 재판부에서 법대로 하면은 파면 선고가 안 되겠느냐. 반면 노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의 부당성만 지적하며 30분의 짧은 변론을 마쳤습니다.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것은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뻔히 보이는 법입니다. 국정농단 사태 등을 이유로 탄핵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변론 땐 6시간 넘는 마라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측은 1시간 14분 동안 탄핵의 정당성을 부각시켰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인해 전술 비슷하게 길게 쭉 나왔는데 그것이 재판부를 설득하거나 또 일반 국민을 설득하는데 큰 도움은 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서원 씨가 국정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등 의혹을 모조리 반박하며 5시간 넘게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은 윤 대통령이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는 만큼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최종 변론 기일은 좀 더 긴 시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막바지에 다다른 탄핵 심판, 법조팀 현주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 기자, 그러니까 내일이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일이잖아요. 그 뒤에 얼마나 있다가 선고가 나올까요? 네, 다음 달 중순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탄핵 심판 결론은 보통 최종 변론 이후 2주 정도 뒤에 나오는데요. 네.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도 대부분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안에 결론을 내릴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앞서 사례를 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으로부터 11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왔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일, 딱 2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와 탄핵이 됐습니다. 선고가 혹시 더 늦어질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조금은 늦어질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을 두고 정치권과 여론이 상당히 분열이 돼 있는 상황이죠.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 채 결론이 나오면 이 분열된 여론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헌재가 이후 평의 과정에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재판관 8명의 성향이 진보와 중도 각각 셋, 보수 둘인 만큼 평의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임명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에 대해서 중간에 들어오면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마은혁 후보자가 중간에 합류를 한다고 해도 시간이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곧 나올 텐데요. 네. 임명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오고 곧바로 임명이 이루어져도 갱신 절차를 약식으로 진행한다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아직 마 후보자 재판의 선고 날짜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 후보자 없이 재판관 8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쨌든 뭐 윤 대통령의 운명은 내일 최종 변론을 마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 중순쯤 나올 것이고 또 한 명 있잖아요.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 맞붙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분도 지금 선고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죠. 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 결심이 바로 이틀 뒤입니다. 결심 이후 선고가 나기까지 보통 2, 3주, 사건이 복잡해도 길어야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요. 다음 달 중 결론이 나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대법원에서 사건이 배당되기까지도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하는 시점이 늦으면 5월 말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가정을 하는 게 뭐 적절치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은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대표는 어떻게 거기 출마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5월 전에 나오는 건 좀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적으로 1심이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요. 대법원도 이 원칙을 강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 시간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한 대선 전까지는 대법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결국 5월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했을 때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현지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재 공정성에 대한 여론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심판 절차가 공정하다는 답변은 50%,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은 45%로 그야말로 팽팽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종 변론만 남겨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과 관련해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가 공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50.7%,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5%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헌재의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16일에서 17일 이틀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공정하게 심리한다는 응답은 45.1%, 불공정하게 심리한다는 응답은 49.1%였습니다. 앞선 13일 헌재가 정한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이 종료되자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면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변호인단까지 출범한 시점입니다. 헌재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지난달 말
헌재가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확산했습니다. 헌재는 국회를 먼저 통과한 한덕수 총리 탄핵안보다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건지 판단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부터 진행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그 결과 2월 첫 주 갤럽 조사에서 헌재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57%,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로 2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지만 헌재 공정성 시비가 확산된 둘째 주 조사에서는 신뢰한다는 답변은 5%포인트 떨어졌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9%포인트 올랐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는 헌법재판소 앞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겠죠. 탄핵 반대파, 찬성파 다 올 테니까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머지 한쪽은 강하게 반발할 게 불보듯 뻔합니다. 경찰이 선고일에 최고 비상단계인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재판관 경호 수준을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음란물 시청 웬 말이냐는 등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으로 알려진 아파트 앞까지 찾아가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에는 40대 남성이 헌재 앞에 설치된 경찰 바리케이드를 부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이어 이러한 상황까지 더해지며 재판관 신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현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출퇴근 시 전담 경호와 자택에 들어간 뒤에도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향후 탄핵 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재판관 신변 보호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인데 경호 인력을 보강한다는 설명입니다. 서울경찰청은 헌재 앞에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는 최고 비상단계인 가포 비상 발령을 경찰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찰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비상근무 조치인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서울에 가포 비상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지지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며 판결 불복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인생 자체가 사기인 사람, 정체성까지 사칭하는 사람이라며 공세 수위를 올렸습니다. 조유로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헌재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헌재의 결과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당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강성 보수층을 중심으로 헌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비판을 사전에 일축한 겁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역주행에 난폭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자기 정체성까지 사칭하고 있다며 인생 자체가 사기인 사람이 여의도까지 사기판으로 만든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지적해온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대표 공격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한 이 대표를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헌재의 공정성 문제는 충분히 지적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 메시지를 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최종 변론과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 결심 공판을 예의주시하며 당 전략을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는 건 나라를 파멸로 내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 수거 대상으로 기록된 야당 의원 중 일부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겁니다. 이어서 강재복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일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악몽과도 같았던 시간이 끝나간다며 윤 대통령의 파면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을 내릴 까닭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언제든 계엄령이 선포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헌재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심판 막바지까지 헌재를 흔들고 있는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국힘은 탄핵 기각의 망상에서 깨어나십시오. 국힘은 극우 세력과 결탁해서 망상적인 궤변으로 폭동과 백색 테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맞서 헌재 설득에도 나섰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 수거 대상으로 기록된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도 보수 발언 이후 자신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국민의힘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당내 비명계를 향해서는 연일 화합의 손을 내밀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김경수 전 지사 등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저녁에도 또 다른 비명계 주자죠.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납니다. 정태웅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자신의 행보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고 무슨 사기꾼, 인생을 사기로 살았네 이런 얘기해요. 국민의 삶을 놓고 하는 정책 토론을 하는데 왜 욕을 해요? 최근 있었던 중도 보수 발언 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적극적인 반격에 나선 겁니다. 동시에 당내 통합 행보도 이어가고 있는데 이 대표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을 내온 비명계 주자들도 만남 뒤 우호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2박 3일 호남 일정을 소화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 대표 통합 행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더 넓은 민주주의 연대, 탄핵 연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저녁 또 다른 비명계 대권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김 전 총리 측은 MBN에 개헌의 필요성과 당 정체성, 화합을 위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 정체성을 대표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던 김 전 총리도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뒤 이 대표의 힘을 보탤지 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혹시나 있을 대선을 놓고 국민의힘 주요 시도지사들도 몸을 풀고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만약 대선을 하게 되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사실상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함구하고 있지만 다른 여권 잠룡들도 책을 내고 건강을 과시하는 등 사실상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에서 시장직을 유지해달란 요청에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적어도 그런 상황이 온다라면은 그 정도의 비장한 각오가 아니라면은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어려울 거라는 그런 의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당내 경선에서 낙마하더라도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데도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친 셈입니다. 다른 여권 잠룡들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민심부터 잡으려는 분위기도 일부에서 감지됩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맞춰 대구를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헌재 결정을 보고 말하겠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해를 푸는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들의 정치 철학이 담긴 책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권 잠룡들의 행보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모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종결 그 다음 날 첫 번째 행보인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 종결 다음 날인 모레 권영세 비대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지난 17일 친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 바 있지만 비대위 차원의 예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의례적 만남이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탄핵 심판 이후 당의 운영 방향과 전략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와 실용주의를 앞세웠던 이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경제 성장론과 중도 보수 선언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탄핵 인용이 전제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직접적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17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당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이 앞으로는 분열을 하지 말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합칠 때에 이 어려운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적극적인 중도층 공략에도 국민의힘은 비판 메시지로 수세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외연 확장과 당 통합을 내걸고 분주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금 들으신 대로 이번 주 내내 비명계 인사들과 만납니다. 정치부 장가희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이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지금 만나고 있겠네요? 7시 30분부터 만남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 만남 뒤에 추가 내용까지 MBN에서 후속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서 지난주까지 박용진 전 의원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났고요. 이번 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만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런 건지 이 대표 일극 체제를 비판했던 인사들의 반응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그런 기류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지난 21일에 이재명 대표와 만났던 박용진 전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에 대해서 득표 확장성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면서 손흥민 선수를 소환했습니다. 손흥민처럼 왼발 오른발을 다 써서 골문 어느 쪽에서 슛을 때려도 골을 넣을 수 있는 게 성과를 만들어내는 진보여야 진짜 진보지. 네, 만남 전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요. 이 대표와 만남 뒤에는 중도 보수 발언에 힘을 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대표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게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우선 이 대표가 앞서서 당내 불만에 좀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에게도 역할을 만들어주고 같이 협력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 같은 통합 행보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결국 통합의 끝에는요. 민주당을 나간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도 함께 만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으로 귀결될 수 있는데 오늘 이 대표 측에게 문의를 하니까 이 대표가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최근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동시에 청산하는 게 시대 정신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비명 행사한 비명계 원외 조직 초일회와의 만남도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이 대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노력도 하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똘똘 뭉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이요. 17개 시도당에 혹시 있을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지역별로 공약을 좀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런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지역 입장에서는요, 이 수건 사업이
향후 대선 공약이 되고 또 실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직접 이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 차원에서 공약들을 정리해둬야겠다고 판단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공약이 있겠지만 민주당이 특히 뭐 잘사니즘 이런 얘기까지 먹사님 얘기까지 하면서 경제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대표가 경제 전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이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이거 가짜 우클릭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한데 이런 거를 좀 불식을 시키고요. 또 실용적인 이 실용주의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도 3,000포인트를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네, 코스피 3,000포인트를 언급하면서 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비상계엄 이후에 민생 안정화를 위한 여러 경제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집권 여당이자 보수 정당으로서 원래 이 역할을 해야 할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이다,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전략적으로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외연을 좀 넓히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가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혐의 사건을 재판할 담당 재판부가 법원 정기이사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가 각하된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 측이 원한 대로 다 된 겁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 유무죄를 가릴 담당 재판부는 수원지법 형사 11부 신진우 재판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신진우 재판장을 포함해 배석 판사까지 3명 모두를 바꿔달라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바 있어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원은 이런 요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장 3명의 교체는 모두 이뤄졌습니다. 이번 법관 정기 인사로 3명의 판사가 모두 바뀌게 된 겁니다. 새 재판장에는 사법연수원 35기인 송병훈 부장판사가 배치됐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형사사건 전문성을 고려해 송 부장판사를 형사합의부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고로 기소된 임직원에게 벌금형을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정기 전 감사원 감사위원회 유족을 보훈 보상 대상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번 대통령 계엄 사태를 수사하면서 가장 말이 많았던 곳이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을 해명하라며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공수처의 수건을 풀어주는 법안도 발의를 했거든요.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지금 즉시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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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오후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며 즉각적인 수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오동훈 공수처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 총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놓고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최근 공수처 정원을 확대하고 공수처 검사의 임기 정년을 만 63세까지로 보장해주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겁니다. 이를 두고 공수처의 수건 사업을 해소해주는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공수처가 내란머리 선동과 체포 거래 대가로 공수처의 위상을 다시금 보장받으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여권 잠룡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겨냥한 폭로성 주장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서요. 김영선 전 의원에게 SH 사장 자리를 준다고 했다. 장인보다 더 자주 봤다 등등인데 두 시장 모두 얼토당토하는 거짓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태균 씨 의혹 제기는 지난 21일 변호인 접견 때 나왔습니다. 오세훈이 김영선에게 선거 도와주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김영선 의원이 격분을 하죠. 2021년 1월 20일 명태균 씨가 배석한 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라는 주장입니다. 오 시장 측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만큼이나 황당한 주장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런 자리를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최소 4번 만났다며 날짜와 시간, 참석자까지 특정했습니다. 홍 시장이 명 씨를 만났다고 밝힌 2021년 6월 외에도 2020년에는 조혜진 전 의원, 2021년에는 이준석 의원, 2022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3명이 만났다는 겁니다. 명태균은 자기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라고 했습니다. 홍준표의 이야기대로라면 명태균이가 만난 것은 홍준표가 아니고 홍두깨란 말입니까? 홍 시장 측은 물론 2020년 배석자로 지목된 조혜진 전 의원도 부인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 생활을 시간대별로 일지로 기록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월 6일 일정을 보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 반에 취침할 때까지 하루 종일 서울에서만 있었어요. 명 씨 측은 검찰에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맞서고 있어 갈수록 진실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MBN 연중기획 지옥도가 된 요양원 그 4번째 시간입니다. 기획 보도를 이어가는 이 시간에도 학대 소식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요양원에서 방치된 어르신이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숨진 사건입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버지 발뒤꿈치에 욕창이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요양원을 찾은 가족들. 아버지를 보자마자 말문이 막힙니다. 발뒤꿈치는 그나마 나은 수준. 몸을 들어 살펴보니 엉덩이 꼬리뼈 부분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발 뒤꿈치 욕창이 있다라고 했어요. 엉덩이 욕창은 얘기를 안 했고요. 가서 따졌더니 자기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피곤해가지고 보고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란 건 혹처럼 부풀어 오른 목을 확인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찾은 응급실에선 폐렴이 너무 심각해 오늘 하루도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빠를 병원으로 옮겨서 검사를 받게 하던지 이런 얘기를 저희 쪽에 해줬어야 되는데 퇴소를 한다고 하고 하니까 저희가 좀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 그 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때서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추석까지만 해도 밝았던 아버지. 불과 2주일 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CCTV 확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 것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블러 처리를 다 해야 돼가지고 시간과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죽음 직전까지 방치한 책임을 묻자 정부를 탓합니다. 이렇게까지 들을 만큼 저희 하지 않았어요. 나라에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를 다 2대1이라고 하지만 2대1 아니고요. 실제로 24시간으로 계산하면 5대1도 안 돼요. 유족의 신고를 받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해당 요양원의 방임을 학대로 판정했고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남은 삶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신 곳인데 이렇게 처참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 최은미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안병수 기자가 취재한 사례부터 좀 보죠. 가족들 입장에서는 불과 2주 만에 저렇게 상태가 안 좋아졌다면 당연히 CCTV를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안 보여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네, 원칙
그런데요, 원칙적으로는 보여줘야 합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은 필요한 범위 내에선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게 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보여달라고 하면 앞서 보신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네. 앞서 보신 사례에서는 주변 다른 어르신들도 CCTV에 같이 나와 있다라는 이유로 그분들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해서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댔잖아요. 네네. 거짓말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은 CCTV를 단순히 열람만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 조치, 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 같은 걸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건데 법을 잘 모르는 유족들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4편에 걸쳐서 4곳의 요양소를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학대 판정을 받은 곳이잖아요. 안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걱정이 앞서요. 네, 맞습니다. 요양보호사 1명이 9명, 10명의 노인을 보는 현실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은 요양원 개설이 쉬워도 너무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린이집 하다가 어린이가 없으니까 리모델링해서 요양원하고 치킨집 하다가 요양원하고 내 건물 좀 있으면 나한테 돈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노인복지법 전혀 모르고 하세요. 아이고. 네, 실제로 좀 알아봤는데요. 최근 4년 동안 요양원은 930곳이나 늘었습니다. 1년에 230개씩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요양원들 관리하는 곳이 도청이나 시청 같은 지자체예요. 네. 지자체 공무원한테 현실을 물어봤는데요. 네네.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장기 요양 기간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5건씩 지금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걸 너무 쉽게 보고 접근하시는 거에 대해 저희는 자꾸 회의를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을 돈으로 보고 덤비면 지금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데 법적 규제라든지 계속 법률 개정도 되고 있고. 학대 사건이 저렇게 끊이지 않는 걸 보면은 처벌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원이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나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보통 2년입니다. 경찰이 일단 수사를 해서 검찰과 그리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넘겨주면 이제 검찰은 검찰대로 재판에 넘기는 거고 지자체는 청문회를 열어서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징계 대상인 요양원이 지자체에다가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좀 밀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거의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잖아요. 1, 2년 지나서 확정 판결 나오고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때쯤에는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이 좀 흐려질 수밖에 없다 보니 제재 수위도 좀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학대로 판정이 되면 그 즉시 학대 발생 사실을 공개하는 게 보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재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뿐 아니라 사법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참 고칠 게 많네요. 지금까지 최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이 미국 워싱턴을 직접 찾아갔죠. 그런데 미 상무장관은 우리 방미단과의 면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사절단 일정이 끝난 다음 날 30분가량을 할애해 방미단을 만나줬습니다. 사실상 홀대한 거죠. 그리고는 기업마다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 정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투자 기준을 제시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취임식 직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겸 SK 회장을 비롯해 삼성과 현대차, LG 등이 참여한 우리 경제 사절단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은 기업당 최소 10억 달러를 투자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억 달러는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으로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러트닉 장관이 사실상 대미 투자 기준선을 제시하며 우리 기업을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Then we are going to grow this economy in a way that people have never seen. We are going to balance the budge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cause Donald Trump understands global business. 사실상 미국 현지에 더 많은 직접 투자를 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으면 더 많은 관세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지에 동행한 재계 관계자 역시 10억 달러보다 적어도 당연히 지원한다고 했다면서도 투자를 더 많이 해달라는 차원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투자할 수 있다며 세금 등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경제사절단에 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주 미국으로 건너가 관세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 2명이 강도에게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주 마다가스카르 대사관에서 가족들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마다가스카르 대사관은 현지 경찰 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고 선교사들의 국내 유가족도 현지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 720조 원에 달하는 광물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 약속한 금액의 4배 이상을 요구하는 등 미국이 준 것에 비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했지만 약자는 어쩔 수 없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안보 보장에 빠지면 안 되지만 미국이 강요하면 체결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미국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우크라이나와 이번 주 안에 광물 협정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Zelensky waver in his commitment towards that a week ago. The president sent a message to him. He's not wavering anymore. I think there's a reason he's not wavering. It's because he realizes that we have done so much and that agreement belongs being signed. And I think 우크라이나가 자원을 통해 얻는 수입의 절반을 5천억 달러, 약 720조 원이 될 때까지 기금에 넣는 방식입니다. 협정에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내용이 빠지면서 협상이 평행선을 이어가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독재자로 부르며 지난주 내내 우크라이나를 압박했습니다. A dictator without elections. Zelensky better move fast or he's not going to have a country left. Got to move fast because that war is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In the meantime, we're successfully negotiating an end to the war with Russia.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협정에 서명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미국이 강요하면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І я так і сказав, я готовий до такого діалогу. І я впевнений, що він буде позитивний. Подобається це мені чи ні, тому що нам потрібна ваша допомога.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으면 대통령 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에 유리한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줄곧 압박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4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앵커로 기용이 됐죠. 첫 방송부터 법무장관 등 핵심 관료를 줄줄이 인터뷰하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언론들은 백악관 행사 취재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Good evening, America. I'm Lara Trump, mother to Luke and Carolina, and the daughter-in-law of our 45th president, Donald J.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둘째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보수 성향이자 줄곧 트럼프를 옹호해온 폭스뉴스의 진행자로 데뷔했습니다. 첫 방송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법무장관 등 핵심 여성 관료들이 줄줄이 출연하면서 노골적인 밀어를 과시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 황금 시간대인 밤 9시에 뉴스쇼의 앵커를 맡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TV 프로듀서 출신인 라라는 지난해 대선에서 공화당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으며 시아버지의 재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환상적인 며느리라며 첫 방송을 꼭 봐달라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반기를 든 언론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만 대신 미국만이라는 명칭을 쓰라는 강요에 AP통신이 반발하자 취재를 막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And so the question here is this setting a precedent that this White House will retaliate against reporters who don't use the language that you guys believe reporters should use? And it is a fact that the body of water off the coast of Louisiana is called the Gulf of America. And I'm not sure why news outlets don't want to call it that, but that is what it is. 백악관은 현 행정부의 우호적인 유튜버와 틱토커 등 1인 미디어에는 백악관의 출입과 취재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벌써 끝난 걸까요? 단체 관광을 중개하는 중국 여행사가 북한으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중국의 한 여행사가 북한 관광 상품 판매를 재개하면서 북한이 5년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도 받기 시작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사에 따르면 해당 여행사는 북한 측의 허가가 나지 않았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 중국인 10여 명이 3박 4일 일정으로 북한 나선시 관광을 시작해야 하는데 북한이 불허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중국인 관광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끊겼는데 훈춘시를 중심으로 개별 관광만 재개됐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관광 상품 소개글이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내려가고 북한이 매년 크게 홍보하고 있는 4월 평양 마라톤 상품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갑작스러운 불허 결정 배경에는 북중 사이의 불편한 감정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김정은이 주력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매개로 관계 개선을 중국이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아직은 그 쌓였던 앙금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의 관계 개선을 막고 있다. 반면 밀월이 깊어지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선 북한이 단체 관광을 본격 시작해 작년에는 881명의 관광객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보수가 선전하며 극우 정당이 원내 제2당을 꿰찼습니다. 이 당의 공동대표는 나치 부역자의 후손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말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반이민 정서를 타고 극우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우 독일 대한당이 20.8%의 득표율로 원내 제2당에 올랐습니다. 4년 전 총선 때 얻은 득표율 10.4%의 2배입니다. Wir haben ein historisches Ergebnis eingefahren. Wir waren noch nie stärker im Bund. 히틀러가 임명한 나치 판사의 손녀로 알려진 알리스 바이델 독일 대한당 공동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이민자를 추방해야 한다며 반이민 정서를 부추겼습니다. 독일의 극우화를 우려한 유럽 시민들이 나치 아웃이라는 푯말을 들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Really concerned about what's going on everywhere in Europe about the rise of far-right movements.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은 극우 돌풍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까지 유럽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에서 시리아 국적의 난민이 14살 소년을 살해한 사건 등 이민자들이 일으킨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점도 극우 정당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었던 정치적인 패러다임, 사회적인 패러다임 이런 거에 대한 좀 근본적인 반발 내지는 거부,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반영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과 미국의 굉장한 날이라며 이번 독일 선거 결과를 환영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3월 개강을 앞두고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와 관리비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등록금이 인상돼 부담이 큰데 말이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구하거나 아예 학교와 먼 곳에 자취방을 구해야 합니다. 박혜빈 기자가 대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21살 이유진 씨는 올해 기숙사 지원에서 탈락한 뒤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학교 주변 원룸 월세 시세가 기숙사비보다 무려 3배나 비싼 탓에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다 관리비 10만 원에 전기세랑 수도세 다 별도로 해서 총 하면 거의 한 100 얼마 이렇게. 알바도 많이 더 구해야 되고 많이 부담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가 평균 원룸 월세는 60만 9천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이화여대 인근 원룸은 평균 74만 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등록금까지 오르면서 학생들의 주거 생활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올해 전국 사립대 151곳 가운데 약 80%인 120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등록금이 오른 건 맞고요. 네, 취업도 준비하고 시험도 같이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월세가 올라버리니까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학교에서 가까운 비싼 원룸 대신 차라리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서 저렴한 곳을 찾는 학생들도 늘었습니다. 더 월세가 싸서 보증금도 괜찮고 그래서 그쪽으로 잡았어요. 조금 더 방도 많고 하다 보니까. 대학가의 월세 인상 요인은 지난 2022년부터 지속된 전세 사기로 인한 공급 부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세 사기 사건으로 공급이 줄기 시작했거든요.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보증금 월세가 주를 이루면서 물가 상승에 따르는 월세 상승까지도. 대학생들이 고민 없이 집을 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학교에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겨울이 끝나가는데도 얼음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문제는 날이 풀리면서 얼음이 녹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일부 낚시객들은 빙판 위에 난로를 켜고 심지어는 빙판 위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삼겹살을 구워 먹기도 합니다. 안전 장비 하나 없이 말이죠. 김영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깨진 얼음 사이로 빠진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낚시를 하려고 걸어가다가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진 겁니다. 한 저수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얼음 낚시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은 있으나 마나 낚시객들이 얼음판에 구멍을 뚫고 빙어 낚시에 한창입니다. 한쪽은 얼음이 녹아 물이 흐르고 있지만 안전장비를 착용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수심이 낮아요. 여기는 1m밖에 안 돼요. 빙어 낚시의 성지로 꼽히는 충북 진천의 한 저수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빙판 위에 텐트를 치고 안에서는 난로까지 켠 채 낚시 300여개에 빠졌습니다. 바닥은 얼음이 녹아 물로 흥건합니다. 위험하면 안 들어오면 이것저것 위험한데 뭐. 또 다른 텐트 안에서는 아예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삼겹살까지 구워 먹고 있습니다. 이미 가장자리는 녹아 얼음이 부서질 정도입니다. 평소 낚시객들이 즐겨 찾는 이 저수지의 얼음판이 얼마나 두껍게 얼었는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저수지 한가운데는 16cm, 가장자리는 4cm밖에 안 돼 언제 녹아 깨져도 이상하지 않을 두께입니다. 일반적으로 빙판 겨울축제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25cm 이상의 두께가 필요합니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계도에 나서고 있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계도를 해도 그때뿐이고 다시 와서 또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난주 누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봄이 찾아온 줄도 모르는 강태공들이 얼음 위에서 위험천만한 얼음 낚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기준금리를 2번 내렸지만 체감이 잘 안 되죠. 오히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발빠르게 내렸죠. 금융당국이 이자 장사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출을 좀 받으려고 했더니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봤더니 내가 실제 예금한 거하고는 굉장히 그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돈이 좀 있어서 예금을 하면은 예금 금리는 또 금방금방 내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대출해서 쓰려면은 그 대출금 금방금방 오르고 그래. 한국은행이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이자 부담은 여전합니다.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 전인 지난해 7월보다 내린 뒤인 12월 오히려 1%가량 올랐고 지금도 4%대 중반입니다. 은행들은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 금리는 발빠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상품에선 3%대를 찾아보기 어렵고 예대금리 차는 1.4%포인트 넘게 벌어졌습니다. 시장금리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상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대출금리를 올리다 보니 예대 마진의 폭이 더 커진 거죠. 결국 금융당국 수장이 이자 장사 행태를 꼬집었고
금감원은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파악하기 위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는 작동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4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 이익에도 사회 환원은 미흡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은행들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찾아보는 대한민국 새로운 길을 걷다 뉴10 특별기획 5번째 순서입니다. 첨단 AI 시대에는 전력이 필수인 만큼 전력망 기술과 안정적인 운영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 대용량 송전 분야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26조 원에 달하는데 우리도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우리의 현주소를 알아봤습니다. 제주 해안가에 자리 잡은 동제주 변환소입니다. 평온한 바닷속은 98km 떨어진 전남 완도까지 HVDC 해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HVDC는 자유롭게 전압을 바꿀 수 있고 장거리 송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첨단 기술입니다. 미래 전력 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전력 흐름을 제어하는 HVDC 기술, 그중에서도 전압형 HVDC 기술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첨단 산단이 몰린 수도권과 동서로 나뉜 전력망을 연결하는 사업에도 HVDC 기술이 쓰입니다. 500kV 2GW급 당진 소화성, 500kV 8GW급 서해안 백본 사업은 수도권 수송선로를 보강하기 위해서 건설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효성과 함께 1,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HVDC 국산화에 세계 5번째로 성공했습니다. 48만 가구가 한 달간 이용 가능한 200메가와트급입니다. 해저 케이블 업체로 유럽에도 수출하는 LS전선은 독자 기술과 아시아 최대 생산 기지를 보유하며 세계 3위 업체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제 과제는 전력 수송량, 이른바 전력 고속도로의 차선을 넓히는 겁니다. 기가와트급 대용량 HVDC 기술 국산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2036년까지 국내 반도체와 AI 시설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12조 원 규모의 송전망이 필요합니다. 대용량 HVDC 기술의 국산화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서해안 같은 경우는 10조 이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이제 해외에 의존하기보다는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세계로 눈을 돌리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송전을 위해 당장 16조 원, 5년 뒤엔 26조 규모의 시장이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HVDC가 전 세계적으로 그 시장이 한 연간 6 내지 7%씩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전력 기자재 업체, 케이블 업체, 그다음에 전력 회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국내 생태계를 구축해 수출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만큼 HVDC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끈 김단비가 만장일치로 시즌 MVP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활약으로 MVP 포함 8관왕에 오른 김단비의 미소, 오늘의 장면입니다. 길었던 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가장 먼저 봄을 알린다는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주 중반에는 한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웃돌아서 3월 중하순만큼이나 따스하겠습니다. 한편 산불 위험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동해안으로는 건조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부터 영동 지방으로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산불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된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영상 7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은 울산이 12도, 부산 10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오는 주말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